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특별한 시그널을 분석하는 시간이죠. 바로 용산의 시그널 그리고 청와대의 시그널, 그들의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의 코너 용심청심은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용심이 이승환님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청심이 여선욱님과 함께할 텐데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호로 용심이 청심이 이렇게 불러도 괜찮겠죠? 너무 좋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용심. 네. 네. 예. 채널 A 애심이. 아, 네, 애심이 감사합니다. 두 분 요새 세트로 자주 다니시던데 많이 친하시죠? 친해지려고요. 예, 네. 많이 네. 친해지시기 바라고 친해도 서로 신랄하게 조금 할 그럼요. 말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윤미향 의원이 지금 지난 1일 일본에서 총련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 국민의힘이 어제 윤리위에 윤 의원을 제소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북한에 가서 뭐 의원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심이가 보시기에는 윤미향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요 며칠 되게 곤혹스러웠어요. 왜 집권 여당과 정부가 대한민국을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또 수도권 표심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과거의 사건, 뭐 경기 동부연합부터 해가지고 지금 노조와 정교조가 어떻게 장악돼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설명을 윤미향 의원이 본인이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윤미향 의원이 뭐 작정하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라고 했는데 저는 윤미향 의원의 이번에 일본 방문이 이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안 그래도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라 이렇게 어제도 한번 강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네. 뭐 탈당해서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긴 한데 민주당이 말을 아끼는 배경은 뭔가요? 네,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무소속이라서 굳이 이제 공식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뭐 다만 민주당 출신이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야기는 계속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청심인 제가 봐도 약간 좀 윤미향 의원의 이 행사 참석이 굉장히 뭐 부적절했고 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한심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용심이 말한 것처럼 네. 대통령께서 그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야기하고 나서 사실 그 세력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뭐 이런 단어조차 이제 생경한데. 조금 낯설죠. 네. 근데 윤미향 의원이 뭐 감으로써 뭐 이제 뭐 약간 빌미를 준 거죠. 네. 차라리 윤미향 의원이 뭐 진짜 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나 이런 남북관계 문제를 좀 풀겠다 네. 이런 의도였으면 오히려 뭐 비판은 하더라도 이해는 했을 텐데 그 행위를. 네. 근데 지금 이해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하신 건지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심님께 궁금한 게 네. 예. 윤미향 의원이 몰랐다 그런 행사인지 네. 총련 행사인지 몰랐다 했는데 그럼 믿어주세요? 그것도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윤미향 의원이 본인이 그 뭐 일본 통으로 일본 국가범죄 같은 거 이제 뭐 그거를 계속 동안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걸로 사실은 국회의원 되신 건데 예. 일본 조총련 뭐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이 행사가 주최하는 곳이 뭐 어떤 행사인지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뭐 다 알고 가신 거죠. 근데 차라리 이거 의도가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해명은 뭐 여기 그 조총련 행사인지 몰랐다. 일부 주최자 중에 하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왜 가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맨 처음에 거기에 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거를 몰라서 갔다라고 하는 거 보고 이거는 비난을 하면 굉장히 비열하다라는 뭔가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예, 본인 스스로도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아는 듯한 해명이어서. 그럼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제 한통련도 같이 주최한 행사인데 한통련이 어디냐면 여기는 이적 단체로 지정된 곳인데 여기가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가 그 네. 남매 간첩단 사건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된 곳이었는데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윤미향 의원은 지금 올해 1월 달이죠. 이제 국정원에서 윤미향 의원 보좌관을 조사하고 있어요. 왜 이 보좌관이 누구냐면은 그 통일뉴스 기자 출신이고 윤미향 의원과 그 예전부터 위안부 그 활동 같이 했던 사람인데 네. 자기 상임위도 아닌 국방위에 계속 자료 요구해서 우리의 군사 정보를
북한에 빼내준 게 걸린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본인의 정체성과 본인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대변해주고 있는데 몰랐다고 하는 게 너무 비열하고 저는 이게 과거 남매 간첩단이 지금 부부 간첩단, 지금 의원 간첩단이 된 게 아닌가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대정부 질문에서 한창 질의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면 요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 활동을 좀 많이 하시면서 오히려 대통령실도 이제 반응을 내놓게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전 정부 네. 특히 용심청심이 좀 싸우는 느낌이에요.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 정리하라 이 글을 올리니까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시는 게 더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청심이가 보시기에 용심은 좀 어떨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홍범도 장군 논란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제 약간은 비판적인데 지금 정부 국방부의 행위에 대해 행태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이 계속 사실은 입장을 안 밝히고 있잖아요. 예. 뭐 간접적으로 뭐 비공개 자리에서 윤 대통령께서 뭐 어떤 말씀을 하셨다 이건 전해지지만 네.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라. 대통령실이 이거를 지금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이 쭉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SNS에 올리실 때 역사앞에 불겁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올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국방부 장관, 총리실 그리고 또 국무조정실장 또 해군 이야기가 다 달라요. 대통령실에서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대통령의 뜻은 드러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이념의 논쟁도 있을 수 있고 정책 노선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전직 대통령이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특히 잊혀진 삶으로 살겠다 하시고 양산 내려가셨는데 책방 내고 막 온갖 현안을 다 얘기하고 의원들 불러서 밥 먹이고 조국 장관 전 장관 불러서 청와대 수위 먹이고 하는 거 보면서 이게 그 권력의 미련인가 망령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건의 발단 자체는 네. 문재인 청와대에서 있던 거니까 이때 그 우리 뭐 홍범도 장군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이는 건 좋았지만은 반대로 백선현 장군을 까내리고 그리고 육사에서 6.25 전쟁사를 없애면서 지금 최근에 육사 졸업하는 학생들은 전혀 나 그 수업 75%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네. 육사의 뿌리가 그건데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본인의 그 관종의 마음은 알겠지만 네. 좀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지켜주시면 이러면 전직 대통령 생존하신 분 저희가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용심청심 제가 좀 의미를 좀 설명하면서 갈게요. 지금 왜 용심이고 청심일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윤석열 정부 행정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행정관 두 분이 나오셔서 용심, 청심 이렇게 저희가 별명을 지어드렸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념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 이슈도 조금 관심이 가던데 지금 보면은 대선 앞두고 대선 사흘 전에 나왔던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논란 이걸 가지고 좀 한창 이제 공세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채널A 어제 단독 보도한 걸 보면 김만배 씨가 인터뷰하고 나서 주변에 대선 국면 끝나면 이미 끝난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했다는 취지를 이제 검찰은 뭔가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그 김만배 씨가 기획했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용심이가 보시긴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까지 대장동은 권력형 비리와 연루된 부동산 투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이거는 심각한 선거 공작 사건이고 국기 문란 사건이다. 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신앙림 김만배 두 언론인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한 후보를 당선시키고 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조작 그 인터뷰를 선거 타이밍에 이때가 선거 3일 전이었으니까 그 여론조사 공포되지 않을 때잖아요. 그 예. 깜깜이 시기에 터뜨렸다는 거는 네. 저는 이거는 가장 우리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전에 우리가 그 선거 공작 사범들 김대엽, 드루킹 이게 그 괴를 있는 건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거는 정말로 온 그 검찰과 수사력을 동원해서 파헤쳐야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궁금한 부분은 그 인터뷰가 공개된 거는 3월 6일인데 실제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다. 신앙림 김만배가 대화를 나눴다는 거는
더 1년 전인 맞더라고요. 2021년 9월이더라고요. 맞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때 했던 거를 굳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시기에 왜 네. 터뜨렸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민주당이랑 당시에 이제 민주당 선대위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상관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 이 뭐 인터뷰에 연루됐다거나 개입했다거나 이러한 뭐 정황이나 뭐 그러한 지금 주장은 아직 나오지 네. 않고 있고 예. 단지 그냥 이 인터뷰가 문제가 있다 이것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 인사가 아직 이야기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저도 궁금한 게 9월달에 인터뷰를 했는데 왜 3월에 이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새롭게 터뜨렸냐? 사실은 2021년 9월도 그 대선 시즌이었거든요. 그렇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때도 충분히 미칠 수 있었는데 예. 뭔가 좀 그 과정이 뭔가 그 합리적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김만배 측이 여기 신학님 이 전 위원장한테 뭐 책을 사면서 뭐 거액의 이제 돈을 건넸는데 그 금액도 책값으로 보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니까 한 권에 5천만 원은 사실 좀 네.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면. 네. 예. 결국 그 내용이 이제 뭐 큰 내용도 아니더라고요. 뭐 대한민국 혼맥지도 뭐 약간 이런 건데 네. 그걸 한 권에 5천만 원 주고 샀다? 약간 좀 미심쩍죠.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제가 있다면은 검찰에서 어차피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 나오면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 가장 크게 분노해야 될 분들이 우리 차장님 같은 언론인 분들이 언론노조 그렇죠. 위원장을 네. 하시고 그리고 또 머니투데이 기자를 했었고 그러면서 언론재단을 만들겠다고 내가 그렇죠. 예, 그 의혹 보도도 100억 해서 있더라고요. 언론재단 만들고 여기 신학님 위원장으로 와 주십시오. 그렇게 공작을 했던 게 이거는 가장 국민들이 먼저 분노하기 전에 이 정치와 국민을 연결해주는 언론인들이 먼저 분노해가지고 저는 언론인 명부에서도 제외해버리고 사과 성명 내고 근데 이게 좀 해야 된다고 보면은 봅니다. 저희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예. 진짜로 영향을 미치려고 김만배 씨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하면은 왜 그 뭐 방송사나 주요 뭐 신문사나 언론사가 아니고 뭐 인터넷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뉴스타파를? 그렇죠. 네, 인터넷 뭐 매체. 인터넷 매체에다가 왜 했을까? 약간 이런 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국회 과방위에서 이동관 뉴스포털, 위원장이 네. 예, 그 흐름을 악순환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하면 공영방송이 받아서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그죠. 이동관 위원장이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제 반박 논리로 그게 네.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몇 분 후에 바로 MBC가 그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짜놨던 거죠. 왁구를 맞춰놓고 야 이거는 탐사보도에서 좀 약간 민감하니까 뉴스타파 니네가 먼저 하면은 우리 MBC가 받아줄게라고 왁구를 짜맞춰놓고 한 보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주장이더라고요. 네. 이왕 뭐 이동관 위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어제 그래서 뉴스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가짜 뉴스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해야 된다, 뭐 폐간까지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짜 뉴스 가지고 설전을 벌이던 중에 그 고민정 최고위원이 그 직책을 빼고 이동관 씨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게 방통위원장 부르는 호칭으로 적절한 걸까요? 그러게요. 뭐 이동관 씨 이렇게 호명을 하니까 호칭을 하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뭐 국무위원인데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국무위원은 아니었고 국무위원이냐 배석- 아니냐도 또 싸웠죠. 네, 국무위원 배석자였는데 네. 정확히.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뭐 방통위원장 임명부터 사실 논란이 꽤 많았잖아요. 그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께서 강행을 하셔가지고 야당에서는 사실 인정하고 있지 않죠. 특히 이제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예전에 청와대 대변인하고 홍보수석 시절에 네. 뭐 언론사 관련 또 방송사 관련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또 사실은 이 그 뉴스타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간 예전에 다시 데자뷰 되는 게 2007년, 2008년도에 인터넷 실명제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 이동관 수석께서 위원장께서 그때 네. 이제 뭐 그 청와대에서 홍보 총괄 하셨으니까 다시 또 그때로 또 회귀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또 걱정이 또 아니 같이 회계 생겼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제 꿈을 꿨어요. 꿈이요. 만약에 네. 이 신학님과 김만배의 공작이 성공해서 네. 대선에서 우리가 졌다면 그 이재명이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이 꾸는 꿈 됐다면 아니에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네. 그러면 신학님은 지금 방통위원장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돼요? 자기 책 아. 하나에 5천만 원씩 1억 6,500 받아 먹은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한다? 저는 그게 너무 끔찍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동관 위원장님 화이팅.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이동관 예. 위원장님 잠깐 시간이 있나요? 잠깐 시간 네, 있어요. 아무튼 예. 이동관 위원장님 사실은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가장 뭐 경계 내지 이렇게 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잘 봐야 된다. 네. 그런 되게 중요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예. 뉴라이트라는 말이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뭐 그 이념 전쟁도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뉴라이트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더라고요. 예.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국회 자주 나오실 거니까 뭐 국회에서 하시는 뭐 언행들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두 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가서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지금 10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를 두고 좀 관심이에요. 사실 전국에 뭐 구청장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또 관심이 집중된 선거란 말이죠. 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했는데 도덕성 때문에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력하게 이제 뭐 거론되고 있는 분이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신데 네. 그 전 구청장이 뭐 3개월 전에 유죄 판결 받으셨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뭐 도덕성 이야기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유죄 판결 받은 전 구청장과 경찰청 차장 그러면은 이제 뭐 검경 대결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 게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이고 수도권 민심 확인할 수 네. 있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뭐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은데 당 대표가 자진해서 사퇴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처럼 쫓겨나거나 이런 경우인데 선거지면 무조건 사퇴했어요. 근데 그게 이런 중앙선거도 아니고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 그리고 지금 강서구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국회의원 세 자리 있는데 다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지면은 사실은 대표 지지율 떨어진 걸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대표 끌어내릴 수 있는 뭔가 이제 그런 그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네. 대표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봅니다. 진교훈 전 차장은 이재명 그 대표의 그 의중이 반영된 전략공천이 친명계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략공천이니까 어쨌든 대표가 이제 예. 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예전부터 되게 중요한 선거고 무조건 전략공천 해야 된다. 거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많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정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략공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또 좀 궁금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보면은 맞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때문에 생긴 선거다 보니까 그 요인을 제공한 사람을 광복절 특사됐다고 바로 공천하는 게 맞냐부터 네. 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 잠시 후 권영세 장관님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거 느끼기에 네. 이 진교훈 후보가 도덕성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당대표가 도덕성으로 후보를 뽑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요. 두 번째, 언론에서는 이 프레임을 검경 대결로 보는데 저는 이게 검경 대결이 아니고 친명 비명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진교훈 후보가 바로 지난주에 입당했죠. 지난주에 입당하고 어제 공천 받았죠. 근데 이 가운데 강서구청장 후보들 11명이 지원해서 4차례의 심사를 받았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가 야, 얘 내가 데려왔어? 입당시켜? 입당했네? 오케이, 공천 줘. 라고 한 건 이걸 보면서 다음번 총선에 이재명 대표의 그 공천 스타일을 보여줄 거다. 저는 이게 지금 단식 중에 그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공천 준 것처럼 옥중에서라도 옥중 공천을 할 건데 이거는 사천을 넘어서 그냥 명천이 될 거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 너무 빨리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용심 청심 코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